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도 국내 증시인데 미국장이 어제 또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2.41% 하락을 했죠. 하락장이 계속 이어질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도 남아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시장에 또 어떤 영향 줄지 분석 좀 도와주시죠. 네. 지금 이제 지난 10월 1일 날 4분기 들면서 첫 거래를 갖다가 뉴욕 증시가 이제 상승 마감을 했죠. 그날 뭐 이런저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만 이따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인플레 지표는 굉장히 불안한 PC 물가지수 너무 높게 나와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겨우 뭐 오르면서 시황에서 내세운 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머크사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네. 뭐 확정도 아니고 실험을 해봤더니 조금 낫더라 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했는데 자 지금 결국은 한번 보시죠. 우선 시장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서 뭐 어설프게 희망 회로를 돌리거나 지금 장이 어렵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듣기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하방으로 배팅하는 세력들도 월가에도 서울에도 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은 인정했듯이 시장에 버블기가 있고 유동성 하면서 특히나 이제 연준 같은 걸 갖다가 뭐 쓸데없이 연준 얘기만 하느냐 하시겠지만 지나고 보시면은 항상 그 연준이 그 어떤 해류에 바다에 파도가 치면은 그 저 바다 아래에서부터 뭔가 그 파도가 칠 수밖에 없는 아니면 해류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죠. 자 우선 보시면은 현재 미국은 100일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S&P 500인데요. 보시면은 51선, 100일선, 200일선 이동평균선을 단순화했습니다. 지금 작년 팬데믹 장 이후에 100일선은 좀처럼 안 깨졌었죠. 100일선은 좀처럼 안 깨졌었고 심지어 50일선도 튼튼한 지지선이었습니다만 이 무거운 국면에서 결국 밀렸고 자 100일선이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생각하시죠. 200일선까지는 염두에 두자. 오늘 뭐 뉴욕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은 중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럼 200일선이 얼마냐? 지금 이게 4,200 어라운드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100포인트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어제 같은 낙폭을 기록해버리면 이틀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당장 간다는 것은 아니겠으나 자 그것마저도 그거 한다면은 밀린다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처음 떠오르는 직관은 그러면 4,000포인트네. 이 두 번 막혔다가 올라온 1레벨 정도까지는 또 밀릴 수도 있겠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냐? 4,500 이 고점에서부터 4,000을 온다는 얘기는 거의 한 11%대 정도의 고점 대비 하락이라는 얘기죠. 뭐 리저너블한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 사람 죽어나가는데 무슨 리저너블이냐. 통상 시장에 10% 정도의 조정은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작년 이후 코로나 장사에서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 딱히 집에서 이거 하나 들고 노트북도 필요 없이 이거 하나 들고 수수료도 안 내고 로빈후드니 뭐니 해서 이것만 하면 되는 그런 장이다 보니 심지어 5% 정도의 조정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지금은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나스닥 보시면은 일간으로 보시면은 기술적으로는 전부 뉴욕 증시도 이제 굉장히 공습 경보가 울리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작년 10월 말 이후에 추세선이 결국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깨졌습니다.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뚫고 내려왔고요. 구름대도 물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RSI 이 정도 왔으면 사도 되는 거 아니냐? 그 가능성은 없잖아 있죠. 가능성은 없잖아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구간, 커서가 가리키는 이 구간은 전부 지금 현재 악성 매물입니다. 대기 매물일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충 보더라도 한 14,800까지는 뭐 반등 차원에서 트라이 할 수는 있겠으나
진짜 전고점을 넘는 다시 15,000대를 회복할 수 있을까는 현재로서는 조금 회의적이죠. 위클리로 보시면은 여기서 멈춰줘야 되는데 기준선에까지 왔죠. 전환선 기준선까지 왔고 여기서 캔들이 다음 주쯤에 아니면 이 종가가 더 훅 내려가 버리면 이거 물고 내려올 정도가 되는데 그나마 조금 희망은 그냥 이런 구간을 갖다가 훅 뚫고 내려온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캔들이 받치고 있는 구간이라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 세력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른바 F방 내지는 FAAMG 뭐 그렇게 되는데 애플 보시고 이 말은 7월 이후에 들어갔던 세력들은 지금 다 물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엔비디아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는데 위에서 둥그렇게 지금 라운딩 탑을 만들고 나서 지금 크게 밀리고 있죠. 하루에 5% 가까이 막 밀리는 그런 장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닷컴 기운 좀 차리나 했습니다만 기어이 이때 이 발생했던 이 갭을 못 채우고 또 밀리고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전저점에서 여기서 더 안 밀리냐 이것도 깨고 내려가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이 와중에 테슬라가 자동차 인도 대수가 시장 예상보다 좀 높다고 했습니다만 데일리 캔들 보시다시피 장중 고점에서는 좀 밀리면서 끝났죠. 그리고 빵 뭐 이렇게 할 때 항상 F 제일 먼저 나오는 페이스북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지금은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쑥대밭에 페이스북 이렇게까지 썼는데 쑥대밭이 됐어요. 내용은 아시죠? 뭐 구글에서도 근무했고 한 이 페이스북에서 근무했던 프로덕트 매니저가 여성분인데 60 Minutes 그 시사 프로죠. 거기에 나와서 페북은 뭐 고객의 안전보다 항상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 고객의 안전뿐만 아니라 여기는 조금 문제 많죠. 특히 미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들이 뭔가 판단을 하기 시작해서 계정을 갖다 삭제하거나 폭파시키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자, 여기서 지난 8월 달에 사실 페이스북은 이 짱대 연봉이 나오면서 조금 신호가 왔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그게 왔죠. 뉴스가 나왔죠. 자, 이제 아래쪽 보조 지표 보시면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애플도 보시면은 8월 달에 이 짱대 연봉이 거의 9월 달에 짱대 연봉이 8월 달, 7월 달 걸 거의 상승폭을 다 잡아먹는데 소위 말하는 하락 장악행이죠. 네. 이게 나오고 지금 합니다. 자, 이 갭도가 너무 크죠. 5개월 이평선하고 20개월 이평선 사이 이 갭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좁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애플 아이폰 13 뭐 기대감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만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MACD 여기서 매도 신호 나올 직전이고 RSI 지금 그거 하죠. 요 패턴도 사실은 조금 찝찝합니다. 우격 따짐으로 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쑥쑥쑥 45도나 시원하게 오기보담도 왔습니다. 자, 머크사 이렇게 훌쩍 뛰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근데 월요일 날 팔로스루가 조금 약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때 닷컴 버블 때 고점이 여기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합니다. 지금 봐서는 뭐 이 종목이 당장 무너지게 하겠습니까만 바라건대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는 바이오주들처럼 뭐 실무시 띄워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별거 없더라 이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시장 흐름은 이렇게 봤을 때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에 숱하게 경험했던 일시적인 하락 조정 차원이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분석을 도와주셨고요. 사실 그동안 매번 나오셔서 이런 조정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는데 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과 맞물리게 되면서 조정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 코너에서도 시장에 영향을 받는 내용들 좀 여러 가지로 짚어봤었거든요. 결국에는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요.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도 남아있는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지금 나타난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가지가 다 지금은 악재죠. 악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선 인플레가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연준의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이 결국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연준한테 맞서지도 말아야 되지만 연준 너무 믿으면 늘 뒤통수 당한다고. 이 친구들은 늘 말이 바뀌어요. 점도표도 늘 바뀌고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슬슬 일시적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일시적이라 했나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다시 재개방 쪽으로 가면서 수요는 확 늘었고 반면에 공급망 쪽에서 병목 현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해소되면 인플레 없어진다 했는데 지금 중국발 악재가 생겼잖아요. 자 전력난 가지고도 각 매체나 뭐 분석가들에 따라서 다 말이 다릅니다. 큰일 났다. 석탄도 없고 네. 겨울은 다가오고 반면에 중국에서 큰 그림으로 저렇게 뭐 전력난을 갖다 유발을 했다? 뭐 아유 막 그렇게까지 소설을 네. 쓰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문제는 중국의 공장이 멈추었고 산업 생산이 멈추었고 그 말은 중국산 완제품과 부품들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의 공급에 차질이 생겼으니 이른바 공급망에서의 병목 현상은 더 심화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뭐니 해도 제일 큰 거는 지금 인플레하고 미국에서 자꾸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의 상승세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됐던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라 하죠.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그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6%, 전월 대비로도 0.3%, 0.3%씩 매달 그렇게 늘면은 이게 3.6% 이상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연간. 자, 이러면 이건 뭐죠? 이게 지금 2%입니다, 목표치가. 그런데 이게 지금 줄어들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전월비 이게 조금 꺾였다고 해서 좋아합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10년물이 미국에서 1.5%를 넘어섰다가 밀리기도 했다가 하는데 저는 현재는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이 선을 넘어선 걸 갖다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거는 보통 사안이 아니거든요. 넘어섰으면은 자 그러면은 1.57 뭐 이쯤 가면은 그 전에 이걸 한번 보시죠. 유로존도 만만찮아요. 유로존의 CPI가 짝대기가 계속 올라갑니다. 가파르게. 전년 대비 3.4%입니다. 얘들도 2%가 목표예요. 왜 2%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전부 2%랍니다. 2% 정도의 인플레는 나와주는 게 좋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거 한데 그다음 유로존의 중심국가, 유럽의 핵심 국가 독일 국채 수익률 한번 보시면 위에 거는 10년물입니다. 분트. 마이너스 0.216이에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지금 이게 뭐죠? 마이너스 0.7, 0.8 정도까지 갔던 게 지금 마이너스 0.2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3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제로를 올라섰어요. 마이너스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페이스로 올라간다면은 독일도 결국 마이너스 수익률이 플러스로 접어들 것 같다는 얘기죠.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더 추론해 보시죠. 독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독일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들고 있으면 별 재미는 없겠다. 그리고 어차피 이 마이너스 수익률인데도 불구하고 독일 국채를 왜 들고 있었느냐. ECB가 계속 비싸게 사줘서 국채 들고 있으면은 그래도 캐피탈 게인은 생기지 않겠니 하는 의도였습니다만 이 상황은 이자도 마이너스인 판국에 국채 들고 있다가 손실 나겠거든요. 그럼 던져야겠죠? 네. 던지면 더 올라가겠죠, 수익률은. 가격 떨어지면서. 그 돈 갖고 뭐 할까요? 채권에 잠겨 있어야 되는 돈 또 채권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갈 것 같습니다. 와, 여기는 1.5% 정도 주네? 그러죠? 네. 그러니 지금 인플레 지표를 봤을 때는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하나 이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거예요. 네. 미국 국채 사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런 뭐 심지어 일각에서 퍼펙트 스톰이라고까지 일각이 아니라 우리 금감원장께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를 써버렸죠. 그런 상황 하에서 그 폭풍 몇 개 중에서 제일 묵직한 태풍은 이 인플레와 금리입니다. 네.
지금 인플레와 금리 현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고 시장이 좀 냉정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헝다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우리 장이 쉬는 동안에 또 중국의 헝다그룹이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는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헝다는 당연히 망가되죠. 망가졌죠. 어차피 뭐 쪼개져서 국유화 갈 거고 뭐 이렇게 자회사를 갖다 지분을 갖다가 누구한테 매각해서 생긴다고 해서 그게 헝다그룹이 그 돈 갖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우선 급하게 그 뭐 자회사 금융기관에 이재 상품 들었던 사람 돈 돌려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헝다가 자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헝다와 비슷한 상황들이 막 벌어질 겁니다. 예. 우리가 참 중국이라는 나라는 웃기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저기 흔히 말하는 투자 등급하고 투자 부적격, 이른바 정크급 그 구분이 트리플 B, BBB까지는 투자 적격, 더블 B부터는 이제 그거로 보거든요. 정크로 보거든요. 네. 중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더블 A부터 정크예요. 트리플 A, 소위 말하는 최상급 등급 못 받은 더블 A부터 거의 정크급으로 취급받는 게 중국입니다. 이런 중국인데, 자, 이제 항생 보시면은 한번 보시죠. 오늘은 이 선에 있어서 이 선에 걸려다 보니까 데일리 차트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만큼은 지켜야지. 금융위기 때 저점부터 해서 2015, 2016년 한번 중국 증시 한번 꼬라박았을 때 저점하고 팬데믹 때 저점하고 연결했던 이 선, 야, 이 선을 바로 무너져 하는 차원입니다만 지금 MACD 오실레이터는 벌써 마이너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RSI는 이 정도 가지고는 과매도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뭐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살펴보시죠. 지금 만약 중국 장이 현재 국경절로 인해서 휴장인데 7일까지죠. 일주일 꼬박 놓습니다.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노는데 그 사이에 지금 예를 들어서 뉴욕 증시에 있는 무슨 뭐 드래곤 차이나 이래 가지고 지수들 중국 주 관련 지수들은 뭐 3% 이상 빠지고 그래요. 그 얘기는 지금 중국 장이 열렸으면은 중국도 데미지를 입고 있을 텐데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바라기는 글로벌 증시가 충분히 조정받을 만큼 받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신용거래 그게 지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장 좋을 때는 내 돈만 가지고 30% 먹으면 뭐하고 더블 먹으면 뭐해. 그런데 이걸 2배, 3배, 5배씩 튀겨서 하면은 짜릿하긴 합니다만 꼭 이렇게 장 빠질 때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냉정하게 정리가 돼줘야 되는 게 시장입니다. 또 그걸 노리고 하방을 공격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부분입니다. 이제 국경절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쯤부터 이 달러 위안 환율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이 얘기는 뭐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중국은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달러는 여전히 많은데 그걸 갖다가 들고 나갈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관광이라고 여행이라고 돌아다니면서 막 쓰던 그 돈이 다 없으니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렇게 싹 수렴해가지고 국경절 이후에 결국 위안이 약세로 가는지 뭐 어떨지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은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기서 최근 들어서 헝다만 하더라도 뭐 잘하면은 뭔 수가 있지 않을까? 당국에서 뭐 좀 이렇게 살려주지 않을까? 대마불사라는데 하면서 저점 매수 들어갔다가 뭐 한 홍콩 달러 기준으로 2불 75 그 정도 왔을 때 뭐 이렇게 해서 뭐 살짝 3불 때도 올라서고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게 뭐 한 50% 나기도 하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결국은 거의 휴지 조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각자의 어떤 뭐 판단과 전략이긴 합니다만 뭘 굳이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건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주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앞에서 저희가 시장 네네. 점검 때도 에너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주들 흐름은 어땠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자, 지금 이거는 심각하죠. 지금 브렌트유 한번 보시죠. 브렌트유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한눈에 이건 열렸다 하는 것이죠. 네. 이, 이 선이 열렸고 지금 거기다가 뭐 내용은 아실 테고 오펙 플러스 회의가 25분 만에 끝났다는데 결국 지금 감산을 갖다가 줄여 나가는 거 그 말은 역어로 증산인데 네. 그걸 갖다가 기존에 40만 배럴 그 감산 줄여 나가는 거 그 합의 그대로 그 얘기는 최근 들어서 하도 유가가 오르니까 조금 증산을 좀 느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 했다는 얘기는 산유국들 오펙 입장에서야 유가 오르니 좋겠죠. 거기다 지금 이게 난리입니다. 천연가스. 자, 이거는 지금 유럽도 지금 난리인데 이게 지금 보세요. 1.43 뭐 이러고 있던 게 지금 얘가 지금 5.8, 6 가까이 왔으니까 거의 4배인 거예요. 네. 4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만 옛날 한참 때 금융위기 직전에 뭐 2005년도 그 무렵에 막 난리 칠 때 대비 아까 유가가 막 이때 뭐예요? 배럴당 140 몇 불 가고 하던 이때 대비로는 아직은 한참 낮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워낙 단기간에 뭐 투기 세력도 붙었으니까 이렇게 주춤주춤 합니다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만찮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뭐 엑슨모빌은 안 봅니다. 다우에 소속되어 있는 세브론 중심으로 보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죠. 지금 보니까 뭐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약간 상승 탄력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에너지 관련주가 빠질 그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유가 오르는데 이쪽 주식들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뭐 생각이니까. 그러나 이게 결국은 이게 인플레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유가 오른다, 에너지주는 간다. 뭐 그런 어떤 투자 관점에서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가 상승은 그렇게 반가운 현상이 아니죠. 네, 에너지주들 그리고 유가와 천연가스까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 드리면요. 코스피 아까 이제 2,800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방으로 열어놔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이제 전문가분께서요. 그런데 2,800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2,800. 네. 저로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냥 피부나치를 그냥 한번 꺼봅니다. 꺾이면은 내려오다가 꺾이든 올라가다 꺾이든 꺾였다 싶으면 한번 피부나치를 꺼보시죠. 상당히 이렇게 유용한 그런 어떤 가격대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일단 이 200일선 처음 무너졌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처음 무너졌습니다. 200일선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것이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최소한의 피부나치 레벨이 정확하게 작년 말 레벨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가 모르겠네요. 그러니 지금 현재 올 한 해 돈으로 끌어올렸던 지수 상승폭은 다 까먹을 수 있다는 정도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뭐 그게 2,800까지 간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2,875 라운드가 보이네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서 한 100포인트 더 빠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고 100포인트 오늘같이 빠지면 이틀이면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기 아까 자료를 만들 때 아랫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그래? 어느 정도 매물 소화됐나 싶었습니다만 지금 아직도 장 후반으로 오면서 지수가 계속 낙폭을 못 줄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매물 압박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자, 늘 드렸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러니 작년 한 해 우리 뭐 서울경제뿐만 아니라 제가 나가는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참 역설적으로 민폐를 끼쳤던 것은 저는 이렇게 장이 올 줄 몰랐습니다. 좀 더 변명하자면은 업력이 좀 된다는 시장에 오래 있었다는 사람들은 작년 장을 제 주변에서는 다들 놓쳤어요. 네. 정말 특이한 장이었습니다. 작년은. 그러나 이제 지난 4월 달에 제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상승 쐐기형 얘기를 하면서부터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
제 말씀에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은 벌지는 못했더라도 손실은 면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코스닥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패턴이다. 예? 고점은 고점대로 저점은 저점대로 올라간다. 이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 모습이 억지스럽다. 깨졌다. 다시 올라오되 이 선을 못 올라선다. 그렇다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 다이버전스는 언젠가는 작동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것이 결국은 지금 열렸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어디가 바닥이라고 지금 현재 딱 단정 짓기는 어려운 그런 국면입니다. 상당히 신용 쪽에서 어느 정도는 급한 매물들이 소화가 돼야 이 장이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